시작해요? 시작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조진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 관련 만화 몇 권을 썼는데 그 전에는 제가 게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과학책을 쓰게 되면서 이런 과학 강연에도 제가 초대를 받게 되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쓴 책은 주로 과학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 원자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고 중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유전자를 발견하는 역사에 대한 것인데 주로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이 정도까지 진행된 유전자 발견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매우 과학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 과학기술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 책에 나오는 컷 중에 하나인데요. 그 터널같이 생긴 데를 기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저 터널은 사실 유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유전자는 많이 쓰는 용어가 됐죠. 일상 용어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흔하게 하죠. 그리고 유전자라는 단어는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하루에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전자 해가지고 비만 유전자, 치매 유전자, 심지어 동성애 유전자, 범죄인 유전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많은 유전자들이 쏟아지는데 그게 어떤 인상을 갖게 되냐면 그럼 유전자라는 말이 뭔가 뼛속까지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느낌을 좀 갖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DNA를 떠오를 거예요. 그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 많이 보셨죠? 근데 그 구조 안에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유전자를 다루는 영화들이 꽤 많아요.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거미한테 쏘였는데 유전자에 뭔가 변형이 가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나오죠.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거미줄이 나가고 이런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머리카락에 있는 유전자를 기반으로 생명체를 아예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떤 SF 영화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어떤 생명체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마치 그 USB라든가 이런 메모리 같은데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그게 정보가 어떤 건축물의 설계도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기계의 설계도인 경우에는 그걸 기반으로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해가 비교적 잘 되죠. 현대 문명에서 많은 부분이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뭔가 구현하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그 유전자라는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게 바로 그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어진 유전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과거에는. 근데 과거에는 유전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유전자라는 말은 한 생겨난 지가 200년 정도도 안 되는 그 용어예요. 그 전에는 다른 표현을 썼겠죠. 부모를 닮았다 이렇게 할 때 피를 물려받았다 이런 말 썼을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1900년대부터 시작된 과학의 역사에서 유전자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물질로 비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물질로 비춰지기 때문에 도대체 그 물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기에 생명체를 그대로 부모와 비슷하게 재현하는가, 이걸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달려들었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생명공학에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거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을 지칭하는 것 같단 말이죠. 과거에는 피를 물려받았다, 어떤 기운을 물려받았다,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유전자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가 생물학에서
여러 중요한 발명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저 현미경일 텐데요. 현미경은 원래 그 생명체를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고도화된 확대하는 확대경인데 그 직물업자들이 만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직물업자들이 그 직물의 그 퀄리티, 그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돋보기보다 좀 더 좋은 고성능의 어떤 그런 광학 기계를 만드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직물의 완성도를 보고 직물을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기계를 만들면 그 용도대로 쓰지 않고 쓸데없는 약간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현미경, 만들어진 현미경을 가지고 웅덩이에 있는 물을 떠서 그거를 관찰해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엄청난 미생물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자를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죠. 그 정자를 그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바글바글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아마 처음에 그걸 본 사람도 좀 경악을 금치 못했을 텐데, 근데 물론 자세하게 보이는 건 아니고 뭔가 작은 것들이 우글우글하게 많고 움직인다라는 걸 봤는데, 근데 이 관찰 결과는 뭔가 영감을 제공해요. 그 유전학에서도 뭐냐면 저 바글바글하고 작은 것들이 혹시 그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그게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작은 사람인 거죠. 아주 작은 사람.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새로운 개체가 자라난다는 거는 당시에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작은 정자가 사실 완전한 형태의 아주 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어딘가를 향해 가죠. 어딘가는 바로 그 난자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난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난자가 사실은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 영양가가 높은 어떤 덩어리, 그 일종의 커다란 음식, 정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커다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난자가 정자가 난자의 터치다운을 딱 하게 되면 그걸 독차지하게 되고 그거를 저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형태의 작은 인간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난자를 다 먹어치운 후에는 그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무럭무럭 자라고 그 나중에 10개월 정도가 지나면 어머니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자라나게 되겠고 성년이 돼서 또 한 번 생식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이건 뭐냐면 재밌죠. 흥미로운데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자는 너무 작으니까 난자가 사실은 커다란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인간일 거다. 그럼 정자는 뭐냐면 잠들어 있는 그 미니 인간을 와서 깨우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극을 딱 줘서 깨어나면 그 난자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전성설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생각이 꽤 유행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그리고 뭔가 재밌죠.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성설이 무럭무럭 한 뭐 10여 년, 20년 이렇게 유행하다가 그 전성설은 사실 역사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 현미경도 그 고도화가 되죠. 현미경이 점점 배율이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정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 아니에요. 정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사람의 형태는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어떤 사람 비슷한 모양은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전성설은 아닌가 보다 하고 사라지는데 전성설은 그거랑 좀 비슷한 이미지죠. 그 러시아 인형이라고 하나요? 그 딱 뚜껑 같이 생겼는데 열고 나면 그 안에 또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인형을 꺼내서 또 열어보면 그 안에 작은 인형이 있고 꽤 여러 단계로 쭉 가는 인형을 보셨죠? 이런 거죠. 그 모든 생명체는 애초부터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개체도 그렇고 과거에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애초부터 다 있었고 마치 그 러시아 인형에 그 열고 열면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미경이 발전하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성설은 사라지고 다른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근데 현미경의 발달은 이제 그 좀 더 자세한 현미경 상당히 중요한데요. 1800년대, 1900년도에서 생물학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약간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쪽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현미경의 발전이 그 생물학을 이제 과학의 한 분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현미경으로 보니까 모든 우리가 아는 커다란 생명체들 다세포 생명체라고 하는 거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 세포가 벽돌처럼 되어 있는 여러 세포가 커다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세포들은 다는 아니지만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분열은 뭐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서 세포 안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쯤에 그 염색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어떤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염색체는 염색이 된다고 해서 염색체라고 붙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여러 개의 그 염색체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염색체가 좀 두툼해지고요. 그것이 그 나중에 알게 되는데 복제가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염색체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 자체도 반으로 갈라지면서 하나이던 세포가 두 개로 되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균의 증식 방식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 체세포도 이런 식으로 증식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우리 몸 안에서 특정 부위의 세포들이 저렇게 증식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뭐 장의 상피세포라든가 입안의 세포도 그렇고 뭐 피부도 그렇고 이런 식은 증식을 하는데 뭐 신경세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잘 증식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몸의 일부분인데요. 바로 생식세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죠. 예.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의 그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자는 계속 생산을 하고요. 근데 그런 생식세포 계열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체세포와 달리 증식하는 게 좀 형태가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번 분열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그 체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되고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죠. 좀 심플하죠. 근데 이 생세포 계열은 하나의 세포가 연이어서 두 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그 염색체들이 있는데 그 염색체들이 첫 번째 분열에서 그냥 갈라서 세포가 두 개 되면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염색체 개수는 반반으로 나눠서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서 갈라지게 되고 한 번 더 분열하면서 네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식세포는 체세포와 달리 분열을 두 번 거듭하면서 그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형태의 세포가 만들어져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생식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원래의 염색체 개수를 정확히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당시 현미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그 새로운 발견들이죠. 아마 굉장히 흥분되는 어떤 그런 발견들의 연속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염색체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 유전자를 받는다,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닮았다고 할 때 그냥 관념적이었던 건데 이 염색체가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랑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혹시 그 유전자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닮은 코를 받고 뭐 닮은 형태의 얼굴형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를 부모로부터 내가 받는 건 뭔가요? 태어날 때. 사실 굉장히 작은 정자와 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무럭무럭 자라서 내가 이렇게 성체로 커지게 되는데 그때 부모와 닮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주 작은 양의 물질, 정자와 난자 안에 그리고 그 정자와 난자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더 작은 그 염색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어떤 미량의 물질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라는 물질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요 그림은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염색체 수를 아까 회복한다고 했죠. 원래의 개수대로. 네, 바로 이게 염색체의 발견이에요. 근데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전에, 몇십 년 전에 되게 선도적인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멘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학의 아버지다 보통 이렇게 일컫는데 그 멘델의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엄청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걸 사실 모르고 죽었죠. 그리고 멘델이 죽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뒤에 멘델의 논문이 재조명돼요, 완전히. 근데 멘델이 한 연구는 과학을 그 실험을 만들고 결과를 분석하는 어떤 모범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했는데 멘델은 그 수도승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승이었는데
일반 수도승과는 좀 달랐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그때 수학하고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게 되는데 그 맨델이 그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한 거는 그 공터에다가 그 완두콩을 심어서 키우는 거였는데 그냥 뭐 당시에는 그 수도원이라는 게 그 오늘날과 달리 좀 다른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뭐 농작물도 기르고 잡다한 지식들을 마구마구 생산해내는 약간 대학 같은 그런 역할도 좀 했었거든요. 맨델은 그 완두콩을 실험 재료로 선택했는데 왜냐면 완두콩을 보니까 그 꽃 색깔도 좀 다양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콩깍지의 모양이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험 도구로서 실험 재료로서 상당히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획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꽃이 피면 어떤 건 보라색, 어떤 건 흰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순종을 만들기 시작해요. 첫 번째 몇 년 동안은 맨델이 한 일은 순종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뭐 보라색 꽃만 이쪽 구획을 나눠서 그 한쪽 구획에는 보라색 꽃만 피우는 완두콩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꽃을 피웠는데 흰색 꽃이 있으면 다 솎아내고 그리고 그것들끼리 자가 수분이라고 하죠. 그것들끼리 이미 통제된 어떤 수분을 해서 거기서 또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라색 구획에 있는 밭에는 보라색 꽃만 피우는 완두콩이 생기고 저쪽에는 또 한편으로 흰색 꽃만 피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밭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보라색 꽃, 흰색 꽃, 그다음에 콩깍지 모양이 뭐 그 길다란 거, 짧은 거, 그리고 뭐 콩의 모양이 노란 거, 그리고 뭐 연두색 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좀 지루하지만 정교한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형질에 대해서 순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처음에 맨델이 한 일이었어요.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예, 그 다음에 순종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순종끼리 수분을 시켜서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 통제된 교배 실험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생물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저 그림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랬을 때 3대 1이 나오길 원했어요. 그 맨델이. 그 보라색 꽃과 흰색의 비율이. 그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근데 그렇게 나왔죠, 실제.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맨델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검증하는 실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을 때 그 하나씩 받게 되는 거죠. 어떤 형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꽃의 색깔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내 눈 색깔이 있을 때 눈 색깔 유전자, 파란색 눈 색깔, 그리고 뭐 검정색 눈 색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고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항상. 그래서 또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럼 그 보라색과 흰색이 만나서 어떤 색이 나오는가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성질이 감춰지고 한쪽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이론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거대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은 좀 독특한 방식이었어요. 좀이 아니라 상당히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생물학을 이런 식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이런 통계적인 수학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원래 유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았지만 워낙에 복잡하고 뭔가 패턴이 잘 보이지 않고 뭔가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할아버지가 대머리였다. 근데 그럼 아버지가 대머리인 게 아니라 아버지는 또 대머리가 아니셨던 거죠. 근데 우리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또 대머리가 있고. 근데 어떤 패턴을 찾기가 어려워요. 격세 유전이라고 하죠. 이게 세대마다 어떤 유전 형질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진짜 암이 유전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항상 뭐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손들이 암이 발병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형국이 있는데 맨델은 그 복잡한 유전 현상을 복잡하니까 그냥 연구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혁신적인 연구였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전혀 인정을 못 받다가 나중에 맨델 사후 20년 뒤에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게 당시에 이제 방금 아까 염색체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염색체가 상당히 유전자의 후보로서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멘델 당시에는 그 염색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그냥 머릿속에 가상의 어떤 유전자 개념을 떠올렸는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바로 그 멘델 유전자가 염색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염색체가 유전자다. 그래서 그 후대 과학자들이 다른 실험 재료로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멘델의 실험을 재현을 해보는데 멘델의 말이 대체로 맞는 경우들이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멘델 다음으로 상당히 유명한 실험 유전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모건이 또 멘델과 비슷하게 아주 계획적인 실험을 해요. 계획적인 실험을 하고 비슷한 방식이에요. 멘델과. 근데 좀 더 정교하게 실험을 하죠. 그리고 실험 대상을 초파리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모건 전에는 초파리가 뭐 그 생물학의 실험 재료로서 뭐 그닥 뭐 별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는데 모건이 저 초파리를 유명하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 유전학이다 하면은 초파리를 그려놓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바로 저 모건이 그 초파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완두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음 세대를 계속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완두콩이 자라고 또 수분을 하고 몇 달을 기다리고 이렇죠. 근데 초파리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데이터를 빨리빨리 낼 수가 있죠. 예, 교배하고 다 크고 나서 바로 보름 뒤에는 또 다른 새끼를 까고 뭐 이러니까 그 실험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초파리를 선택했는데 근데 완두콩과 달리 약간 단점도 있었어요. 저 완두콩은 뭐 보라색 꼭, 흰색 꼭, 뭐 콩깍지 모양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형질이 구분이 되는데 초파리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초파리가 그 초파리고 다 똑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건이 처음에 한 1, 2년간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수많은 그 초파리 중에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초파리, 일종의 오늘날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돌연변이를 찾아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2년이 걸려서 하나 발견하는데 그 눈 색깔이 다른 애를 발견하게 돼요. 네. 눈 색깔이 다른 애를 발견하게 되죠. 뭐 빨간색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모건이 연구실에서 2년 동안 돌연변이 하나 찾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해요. 만일에 오늘날 어떤 대학에서 그 돌연변이 하나 찾으려고 2년 동안 어떤 연구원이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놔두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어쨌든 모건의 위대한 업적은 그전에는 가상의 유전자를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구체화하게 돼요. 이게 바로 유전자다. 염색체. 그리고 모건 당시에 또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번 분열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모건의 연구 같은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질 때 그 염색체들이 이렇게 가운데 모였다가 이제 쫙 갈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 염색체들이 그냥 모였다 갈라지기만 하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굉장히 밀접했다 갈라지면서 서로의 일부분을 서로 교환해가는 현상을 알게 되거든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교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교차 때문에 이 염색체 위에 있는 그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골치를 썩히게 돼요.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데 근데 모건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오히려 자신의 연구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근데 모건의 그 탁월한 점은 뭐냐면 그 멘델도 그렇고 대부분 고독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혼자 조용히 하는 연구인데 이 모건은 천성이 그 말도 많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모건의 연구실을 보통 나중에 플라이룸이라고 파리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파리가 많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 초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연구원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대학원생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북적거리고 모건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연구를 자신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룸에서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서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엄청 넘치게 되죠. 그래서 그 모건 혼자의 업적이 아니라 그 모건이 한 십수년간 했던 연구의 업적은 그 여러 집단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를 가지고 사실 이거 설명하려면 거의 뭐 한 학기 동안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넘어가긴 하는데요. 모건은 이 교차라는 현상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염색체 위에
그 형질을 매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치까지 찝게 돼요. 그러니까 초파리는 또 운이 좋게도 염색체 개수가 4쌍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고 23쌍으로 되어 있는 염색체인데 보통 그렇게 좀 많거든요. 동물들이 염색체 개수가. 근데 초파리는 운이 좋게도 그 염색체가 4쌍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운이 좋았는데 그 염색체 위에 1, 2, 3, 4번 이렇게 염색체가 있죠. 1, 2, 3번까지는 그거고 나머지 4번째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 위에 눈 색깔, 뭐 초파리의 날개의 모양, 그리고 뭐 몸통의 색깔, 뭐 털이 뭐 짧냐 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내는 거를 하게 돼요. 요거는 아이디어가 엄청 좋았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굉장한 그 지루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내서 그 염색체 지도라는 것을 발표하게 돼요. 그 초파리 네 쌍의 염색체에서 각각의 특징, 초파리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유전학의 완전한 엄청난 쾌거였었죠, 당시에. 그 모건 덕분에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았어요, 순식간에. 예,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대략 1930년대 뭐 이럴 때 얘기예요. 네, 이건 그림으로 제가 만화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쓴 책 만화에 나오는 컷들이에요. 제가 다 그린 거고요. 여기 보면은 모건 월드죠. 그 염색체 위에 풍선을 달아놓고 둥실둥실 떠 있는데 저 풍선은 뭘 뜻하냐면 그 초파리의 어떤 형질을 뜻하는 거예요. 뭐 눈 색깔, 뭐 몸통 색깔, 날개 모양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염색체의 특정 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비판이 오게 돼요. 어떤 비판이냐면 그 눈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그 염색체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눈 색깔 유전자가 그 위에 있으니까 거기다 표현한 건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눈 색깔의 차이를 만드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거기가. 그리고 눈 색깔을 왜 하얀색에서 빨강색으로 바뀌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그 이 모건의 실험은 여기까지다 한계가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많았죠.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유전자가 염색체와 상당히 밀접하다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위에 있는 게 맞는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었어요. 그럼 여기까지인가? 아니죠. 과학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근데 과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술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술이 있고 나서 이론이 생기고 이론 때문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 기술과 이론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기술은 생화학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돼요. 생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분야에서 특히나 그 유기분자를 다루는 건데 이거 화학 있죠. 주기율표 떠오르게 되고 우리 원소들이 엄청 많죠. 여러 가지 주기율표 상에 있는 원소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그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생명체와 관계된 분자들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체, 뭐 풀이든 뭐 사람이든 여러 생명체들을 보게 되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죠.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이제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생명체는 유독 그 생명체가 아닌 바깥에 그 무생물계에는 없는 형태의 분자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질,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핵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그 내 몸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렇게 잘게 부수면 크게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풀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로 되어 있고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핵산, 지질이 대표적인 4개의 거대 분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왜 거대 분자냐면 보통 그 분자들이 물론 크지만 원자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기 분자들, 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자들이 유독 커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자체가 크거든요. 이렇게 4개의 거대 분자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면 염색체 아까 그 얘기 나눴었죠. 염색체를 이루는 그 거대 분자는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대부분 단백질과 그 핵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핵산이 좀 중요했어요. 유독 좀 많이 들어 있었는데 단백질과 핵산. 그럼 사람들의 그 궁금증은 뭐겠어요? 염색체가 유전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염색체의 핵산이냐 아니면 단백질이냐가 다음 타겟이었거든요. 연구에.
유기분자는요, 그 유기분자 아까 거대 분자라고 했는데 왜 유기분자가 유독 거대하냐면 바로 저 탄소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탄소. 우리한테 익숙한 원소고 좀 풍부한 원소인데 저 탄소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원자가가 4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면 그냥 팔이 4개가 달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자기끼리 붙을 수도 있고요. 다른 원자를 붙을 수도 있는데 팔이 좀 많은 거예요. 팔이 많아서 복잡한 형태의 분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골격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탄소가. 이 탄소로 되어 있는 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유기 분자들이. 그래서 뭐 탄수화물도 있고 아까 단백질도 있고 뭐 그랬었죠. 근데 단백질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생화학자들은. 왜냐면 단백질이 좀 흥미로웠거든요. 단백질을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저런 작은 분자를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알아내는가가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저 당시에 엄청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없고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자가 결합해서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를 알아낸 거니까요. 그 몇십 년 사이에. 근데 어쨌든 저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미노산은 그 생명체를 이루는 아미노산은 20가지인데요. 그 20가지가 이렇게 마치 그 1차원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보통 이렇게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데 왜 형태를 갖게 되냐면 저 아미노산들 20가지가 여러 순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서로의 어떤 화학적, 물리적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구겨지고 접히게 돼요. 그래서 특정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특정 모양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 너무 많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가도 원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영향이 돼요. 어떤 뭐 pH, 뭐 산성도 이런 거 들어갔죠. 그런 거라든가 온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그 단백질을 그렇게 접히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저런 단백질이 워낙에 그리고 꽂혔기 때문에 당시 생화학자들이 그 염색체를 이루는 핵산과 단백질 중에서 유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단백질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핵산은 어떤가? 핵산은 단백질은 아까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핵산은 4가지로 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염기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염기가 4가지거든요. 그 4가지가 마찬가지로 단백질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그 핵산의 모양을 하게 되는데 핵산은 근데 좀 특이하게 단백질처럼 이렇게 접혀서 어떤 3차원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형으로 쭉 마치 실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단백질에 비하면 이렇게 단순한 구조, 핵산이 유전자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죠. 예, 뭐 이런 식의 연구를 이제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핵산이냐 단백질이냐로 이제 할 때 그래도 뭐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어떤 그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그리피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 폐렴 쌍구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는데 이게 쌍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눈사람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감염이 되면 사람한테 이제 병을 주기도 하고 뭐 그 실험용 쥐로 실험을 해보면 쥐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병원성이 있는 균을 그 S형 균이라고 하고 병원성이 없는, 그러니까 침입을 해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걸 R균이라고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S균 같은 경우는 감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S균을 이렇게 열 처리해서 파괴시킨 다음에 주입을 하면요, 그 병원성이 있는 S균이 감염성이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는데 S형 균을 열 처리해서 파괴한 다음에 R균은 아까 감염성이 없는 균이라고 했죠. 두 개 그냥 단순히 섞어서 주입을 했더니 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열 처리해서 한 건 어차피 무해하고 그리고 R균은 어차피 무해한데 두 개 왜 단순히 섞기만 했는데 왜 유해하게 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리피스의 생각은 S형 균에서 파괴됐죠. 근데 그 S형 균의 어떤 물질이 R균을 전문적인 용어로 형질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병원성이 없는 R균을 병원성이 있는 S균으로 탈바꿈시켰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 근데 이 실험을 상당히 흥미롭게 봤던 사람이 그 에이버리라는 또 과학자가 있는데 에이버리가 그러면 그 S형 균의 어떤 물질이 그 R균을 유해한 그 병원성 균으로 탈바꿈시켰냐
이제 알아보는 실험을 했거든요. 그 물질은 단백질, 핵산, 지질, 탄수화물이죠. 그 생명체를 이루는 그 거대 분자들. 이 네 중에 후보가 있을 텐데 이 중에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근데 놀랍게도 이 실험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놀랍게도 단백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 핵산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산이 그 무해한 그 R균을 S균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런 결론이 내려요. 핵산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에이버리 실험에서. 마치 어떤 영화 아까 왜 스파이더맨 얘기했는데 그 뭐가 들어왔잖아요. 그 거미에 쏘여서.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약간 거미 인간이 됐잖아요. 펄펄 날아다니고 뭐 거미줄을 쏘고 이러는데 형질 전환된 거예요. 유식한 말로 말하면 그 인간이. 네. 그리고 형질 전환된 거의 특징은 뭐냐면 형질 전환된 그 균이 다음 세대를 낳잖아요. 균은 뭐 이렇게 분열하면서 그냥 낳는데 그 자손들도 모두 다 형질 전환된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유전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특징도 이제 관찰하게 되고 되게 중요한 연구예요. 이게 뭐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또 그 이건 이제 샤가프라는 또 생화학자가 유명한 생화학자인데 핵산에 관심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핵산 좀 이거 연구 좀 해보자. 단백질 다들 그 관심이 기울어져 있지만 자기는 좀 핵산 좀 연구해볼 거 있다. 이거 혹시 유전 물질 뭐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샤가프가 한 실험은 그 염기가 아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핵산에. 근데 염기의 비율을 그냥 조사했어요. 뭐 인간 뭐 여러 뭐 바퀴벌레 뭐 하여튼 여러 생물체들을 보고 염기의 비율. 그러니까 염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염기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염기의 양을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 한 가지 종류의 하나의 생명체가 있을 때 세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부위의 세포를 따로 떼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하나의 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비율이 똑같았어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의 비율이 동일해요. 모든 세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종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바퀴벌레하고 사람을 비교해보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의 비율이 차이가 나요. 두 종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한 종을 이루는 세포들 사이에서는 동일해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왜 이런 엄밀함을 갖추고 있느냐. 이 염기들의 비율이 다른 종들끼리 사이에서는 다르고 같은 종을 이루는 세포들 사이에서는 동일하고 굉장히 엄밀하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저게 그 핵산이 유전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덤으로 얻은 또 결과가 있는데 저기 그림에서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아데닌과 티민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고요. 구아닌과 시토신의 비율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일컫게 되는데 그 샤가프는 왜 저런지 몰랐죠. 왜 그 비율이 이런 동일하지? 이건 모든 종, 모든 세포마다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데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샤가프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유명한 그 왓슨과 크릭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샤가프의 저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진일보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이제 여기게 돼요, 저걸.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화학이 엄청 발전하면서 그 생식세포 쪽 정자원 앉아 있는 생식세포가 뭔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염색체가 유전자인 것 같다. 그리고 염색체 안에서 그 단백질과 핵산의 후보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핵산 아니야라는 처음엔 단백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핵산 아니야 이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아주 작은 것들을 점점 파헤치게 되는 능력이 발전해요. 사실 그 20세기 그 서양과학이죠. 서양과학에서는 이런 환원주의적인 접근, 그러니까 작게 들어가는 거. 원인은 더 작은 데 있다. 그래서 작은 걸 탐구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생물학에서 그게 적용이 돼서 이 정도의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정신없이 기술적인 것만 이제 하다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좋아, 단백질이냐, 핵산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 유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기능하기에 그 생명체를 복제시키냐는 거죠. 부모와 닮은 자식이 나오게 하는, 부모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유전자에 있는 건데, 어떻게 작동하기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단백질이, 뭐 유전자의 후보 물질이 단백질이 되든 핵산이 되든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기에? 좀 약간 과학자들은 잠시 쉬어서 앉아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생물학자로부터 이 생각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는데요. 슈레딩거라는 사람입니다. 슈레딩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양자역학의 어떤 선구자죠. 파동방정식 이런 거 만들어서 양자역학의 난제를 이제 풀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젊은 시절에는 이렇다 할 연구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중년의 나이가 돼서 파동방정식 만들면서 그 물리학계 일약 스타가 되는데요. 그리고 중년이 넘어서 노년이 돼서요. 나중에 노년이 돼서 유전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유전자. 생물학에 슈레딩거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근데 그 생물학자들이 하는 방식이랑은 좀 달랐어요. 독특하게. 그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독특했어요. 물리학자의 입장은 정자, 난자 안에 있는 그 염색체, 그 염색체의 양을 조사해 봤거든요. 정량적으로. 근데 굉장히 미량이죠. 그리고 뭐 대충 원자의 개수까지 대충 추론을 해봐요. 그래봤자 되게 작은 양의 원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양의 원자 집단이 어떻게 생명체를 재현시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명체, 작은 메뚜기, 뭐 하다못해 더 단순한 뭐 대장균을 보더라도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메뚜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메뚜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건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고작 저 정도 양밖에 안 되는 원자 집단이 그 정보를 실어 나르냐는 거죠. 이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슈레딩거는 이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있는 물질이. 그래서 슈레딩거가 두 가지 고찰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실 미시세계, 아주 작은 영역은 혼돈과 카오스예요, 완전히. 근데 거시세계로 이렇게 오면서 그 혼돈과 카오스가 이제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시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자 집단, 염색체를 이루는 원자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정보를 나눌 수 있느냐. 그게 자신의 상식으로서의 그 작은 원자 집단은 도무지 오류투성이고 그 완전 카오스 상태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정체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체는 일종의 약간 고체 같은 형태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원자들의 집단. 그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자 형태로 두둥실 떠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그 정보를 어떻게 실어나갈 수가 없고, 결정체 형태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하나 내려요. 결정체. 근데 그 다음에 그 결정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다음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암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날 암호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제 뭔지는 알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1212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숫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121212라는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 121212를 계속 그 사람 앞에 가서 말할 필요는 없겠죠. 1과 2의 그냥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압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정보를. 그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는 뭐 저게 11, 23, 58, 13, 21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는 얼핏 보면은 패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패턴을 이제 조금만 우리 저 숫자를 보다 보면은 패턴이 보이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고, 그 두 개의 숫자를 또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눈치채면 저 숫자를 어떤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고, 저런 식으로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더해서 다음 글자가 되어 있는 숫자 그 순서로 쭉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압축해서 말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 근데 요게 오늘날 컴퓨터에서 뭐 압축한다고 하잖아요. 뭐 R집 이런 거. 그래서 그 zip 파일 같은 거를 압축하는 건 바로 저런 논리예요. 정보를 이렇게 저런 식으로 단순화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걸 다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압축 기술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만일에 정보가 있으면, 정보량이 압축이 되면 유전자로 그 정보가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생각, 생물학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슈레딩거는 이제 잘 고민한 거예요. 이게 작은 원자 집단들이 정보를 풍부하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려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저거 도배지 같은 데 보면 저런 패턴들이 가끔 있죠. 이렇게 모양이 반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배지라든가 밑에 바닥 타일 같은 것도 보면 저것도 압축시킬 수 있어요. 저 정보도 그 타일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뭐 몇 번 반복됐다 이렇게 이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압축해야 돼요? 저건 압축이 사실 안 되죠. 저거는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모나리자 그림을 누구한테 그 정보를 주려면 그냥 모나리자 그림의 정보를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압축이 안 돼요. 바로 저런 형태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슈레딩거는 압축이 안 되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눈송이라든가 뭐 소금 소금 같은 거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이 반복되는 형태의 결정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는 결정체는 압축이 가능한 정보고, 이러면은 유전자로서의 그 풍부한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가, 유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해답은 무엇이냐? 슈레딩거 해답은 그냥 주기성이 없는, 패턴이 보이지 않는 형태의 1차원적인 정보여야 되고, 그 정보가 아까 먼저 말했던 것처럼 그 결정체 형태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오늘날의 뭐와 같으면 디지털 정보가 바로 이런 거죠. 디지털 정보, 우리 컴퓨터 지금 이런 디지털 정보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만능의 일을 다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돼요? 계속 안을 들여다보면 1과 0의 두 개의 숫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그 디지털 정보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얘기한 거는 그 유전자는 이런 식의 디지털 정보화 되어 있는 어떤 암호로 연결되어 있는 생물체의 모양과 그런 어떤 1차원적인 그 순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딴 얘기는 아니고, 당시에도 뭐 모어스부호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문자들 있잖아요. 뭐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자들도 있는데 전부 다 사실 디지털 정보예요.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은 작죠. 뭐 한글 같은 경우 모음과 자음 다 합쳐봐야 개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무한대의 어떤 정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는 되게 작지만. 그리고 모어스부호 같은 경우도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걸로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0과 1이라고 하는 단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또 무한대의 정보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생각했어요. 슈레딩거는. 네. 그래서 거기까지였어요. 슈레딩거가 한 거는 이제 생물 실험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가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얇은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얇은 책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고전으로 많이 읽히는 책인데, 이 책이 당시의 젊은 과학자들한테 몇몇한테 심금을 울렸다고 할까요? 상당히 계시와 같은 어떤 감명을 받는 그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왓슨과 크릭 같은 사람도 있고 몇몇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 생각을, 그 슈레딩거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연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일종의 바이블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진행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생화학적인 그리고 작은 거를 계속 연구하는 학문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게 되고, 물리학에서는 정말 뭐 원자까지 다다르게 되고 원자 내부 구조까지 이제 진입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었거든요. 당시 뭐 전자, 뭐 중성자 뭐 발견되고 그런 양자역학의 시대 있잖아요. 그런 때니까. 근데 당시에 1900년대, 뭐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럴 때는 과학을 주도하는 분야는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 있죠. 그분들이 다 그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핫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레드오션이라고 할까? 너무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싶어도 대학에 뭐 자리가 있어야 되고 뭐 연구원으로서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몇 과학도들은 좀 이탈해서 물리학 말고 뭐 이런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생물학 분야 같은 데로 이제 옮겨오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왓슨과 크릭이라든가 뭐 나중에 나오는 로잘린 프랭클린이라는 학자도 그렇고 다 물리학을 하시던 분인데 생물학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리학적인 접근으로 하게 돼요. 유전자를 연구하는 때를. 그래서 뭐 단편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저기 알렉산더 토드라는 사람은 연구를 해보니까 생화학자인데요. 그 핵산의 그 유전자, 그 DNA 구조를, 그 핵산이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 핵산을 이루는 그게 DNA거든요. 그
뭐 단서를 좀 찾아요. 그래서 뭐 그 DNA가 인산염하고 인산기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마치 그 목걸이에 진주 목걸이에 알알이 그 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인산기가 이렇게 골격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좀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작은 어떤 구조를 알기 위해서 당시 하던 방식이 있는데 엑스선 회절 분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물리학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 아주 작은 것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알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건 뭐냐면 엑스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거를 그 거기 어떤 오브젝트에다 그거를 비추게 되면 뒤에 감광판에 어떤 패턴이 찍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보고 아주 작은 그 3차원 구조를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계산과 복잡한 어떤 그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래도 저걸로 당시에 많은 뭐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런 결정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많이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생물학에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DN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저 X선 회절 분석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브래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거를 생물학에서 그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분의 어떤 제자쯤 되는 분들이 뭐 윌킨스라든가 뭐 로잘린 플랭클린 같은 뭐 수제자들이죠. 이분들이 그 X선 회절 분석 방식으로 DNA를 이제 모양을 밝히겠다고 해서 이제 뛰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직감을 해요. DNA의 구조를 많이 밝히면 노벨상 받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뚜렷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유력했어요. X선 회절 분석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저 밑에 신출내기들이 보이는데 그 왓슨과 크릭은 사실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에요. 젊은 과학자 두 사람인데 그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의 승리자가 되는데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윌킨스와 로잘린 플랭클린은 수년간 이 분야 그 DNA 구조를 밝히겠다고 연구를 계속 했던 사람들이고 왓슨과 크릭은 이제 하겠다고 이제 들어선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 또 되게 강력한 후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과학자인데요. 라이너스 폴링은 당시에 과학자 안에서도 되게 슈퍼스타였어요. 완전히 특히 저 3차원 구조 밝히는 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이미 밝혔고요. 그거 되게 위대한 성과거든요. 생물학이라든가 생화학 분야에서 그거를 밝혔고 그리고 이 사람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그 생화학에 대한 지식을 엄청 누구보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분자들 원자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마치 그 아이들 그 퍼즐놀이 하듯이 그걸 서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3차원 구조를 그 3차원 구조를 밝히는 상당히 독창적인 방식이었는데 저게 성과를 거둬요. 정통 과학자들은 약간 뭐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애들 놀이 같이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칭송을 받게 되죠. 약간 저는 변칙적인 방식. 근데 여전히 그 로잘린 플랭클린과 윌킨스 같은 사람들은 인정은 하는데 저 라이너스 폴링의 업적은 인정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운이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이 라이너스 폴링이냐 로잘린 프랭클린이냐가 이제 두 후보로 압축이 돼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그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죠. 윌킨스 같은 경우는 윌킨스나 로잘린 프랭클린은 물리학의 정통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X선 회절 분석 방식으로. 그리고 라이너스 폴링은 자신이 이미 성공을 거뒀던 단백질 구조 밝히고 이런 성공을 거뒀던 저런 레고 블록 같이 해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근데 라이너스 폴링이 당시에 그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유력하다고 생각했어요. 왓슨과 크릭 같은 사람은 이제 보이지도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왓슨과 크릭이 승리자가 되느냐라고 사실 연구한 왜 그랬을까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얘기도 해요. 왓슨과 크릭이 잘 몰라서 오히려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가끔은 해답이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라이너스 폴링이든 윌킨스든 너무나 박식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조심조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나가는 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왓슨과 크릭은 잘 모르던 신출내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성이 있으면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아주 저 사람이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게 아니라
좀 어설픈 사람들이 돌파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왓슨과 크릭이 그런 예시라고 보면 되고 저도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사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왓슨과 크릭이 이 연구에 도전하고 나서 1년 뒤에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거든요. 단 1년 걸렸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의 얘기가 좀 한번 볼까요? 먼저 그 로잘린 프랭클린의 저 X선 회설 사진 그 분석의 그 사진이 되게 중요한 마치 그 보물을 찾기 위한 지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저거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 왓슨과 크릭 팀이 그것도 특유의 어떤 융통성이라 좋게 말하면 융통성인데 그 로잘린 프랭클린의 자료를 사실 또 탈취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잘린 프랭클린은 비운의 여성과학자로 보통 항상 나오는 사람인데 연구는 되게 많이 하고 실험실에 처박혀서 엄청난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는데 결국은 실험실에서 X선을 너무 많이 쬐서 그런지 그 젊은 나이에 난소암으로 사망하죠. 그래서 사망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노벨상 같이 받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저 자료를 탈취 또는 뭐 어떻게 잘 구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크릭이 분석을 해보는데 그 DNA가 저렇게 이중나선 형태일 거다라는 그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더 거기에다 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단일 나선이라든가 삼중 나선 같은 경우 단일 나선은 너무 굵기가 작게 되고요. 삼중 나선 너무 두터워지거든요. 그런데 X선 회절 분석을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굵기랑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건 그리고 맞는 분석이었어요. 그럼 이중인데 근데 문제는 이중 나선인데 염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가 다음 과제였는데 그 염기가 그 이중 나선 바깥쪽에 붙어 있는 형태냐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그 나선 형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포진돼 있고 안쪽에 염기들이 이렇게 우겨 들어가 있는 형태냐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왓슨과 크릭 사실 이거를 윌킨스라든가 로잘린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다 계산할 거예요. 아마 그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할 텐데 왓슨과 크릭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바깥쪽으로 염기들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어차피 모형을 못 만들어요. 어떤 경우로 만들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쪽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대충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대충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를 일단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거라고 치자. 아니면 뭐 우리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었어요. 왓슨과 크릭이. 근데 그건 맞았어요. 왓슨 크릭의 방식이.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DNA가 단백질보다는 확실히 유전자라는 것이 연구가 이제 속속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저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건데요. 저 숙주를 그 세균으로 삼고 있는 박테리아로 삼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걔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세균 안에 들어가서 막 그 복제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뛰쳐나오거든요. 바깥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숙주를 이렇게 동물 같은 거, 우리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숙주로 삼게 되는데 저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그 세균을 숙주로 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많이 연구하는 대상인데 저기서 보니까 그 박테리오파지가 마치 행성에 이렇게 딱 착륙하는 탐사선 같이 딱 착륙선처럼 한 다음에 뭘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그 세균 안에다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집어넣는 물질이 뭐냐를 연구하는데요. 저 허쉬라고 하는 사람들 팀이요. 근데 그게 DNA라는 걸 알게 돼요. DNA였어요. 그 핵산이었어요. 핵산 조각. 핵산을 넣어서 그 핵산이 뭔가를 하더니 안에서 복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DNA라고 하는 거의 결정적인 실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 과제. 이제 안에다가 있다. 그 왓슨과 크릭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 안에 있는 그런 그 염기 조각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그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염기 네 가지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퓨린계와 피리미딘계라고 해가지고 모양이 좀 다르죠. 그 하나는 약간 이렇게 고리가 두 개의 고리 같이 됐고 하나는 고리가 하나짜리인데 이렇게 타입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치된다고 했을 때 뭐 저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로잘린 프랭클린의 X선 회절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나선이 상당히 매끈하게 뻗어 있는 나선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 자체가. 근데 저런 식으로 안에 배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퉁불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울퉁불퉁한 거는 그 사진에 의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임의로 매끈하게 하면 안에 저게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너무 가까이 있거나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왓슨과 크릭이 서로 뭐 이제 토론을 많이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왓슨이 낸 아이디어는 그래도 같은 염기끼리 그래서 뭐
아데닌과 아데닌끼리 붙어있고 티민과 티민끼리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는 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붙어 있는 건데, 저렇게 붙어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왜 멋지냐면 저렇게 붙어 있으면 저게 가운데로 쫙 마치 지퍼 열리듯이 이렇게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일어나는 걸 설명해요. 그 복제가 일어나는 걸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야라고 했는데, 크릭은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그렇게 되면 그 DNA가 되게 울퉁불퉁해진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공방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진을 못 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어쨌든 이 왓슨과 크릭은 로잘린 프랭클린의 자료를 상당히 중요시한 거예요. 그냥 나선은 매끈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거고. 그리고 뭐 또 그 라이너스 폴링의 방식도 접근했죠. 서로 꿰 맞춰보는 거. 그 왓슨과 크릭도 나중엔 그 함석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마치 그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하듯이 서로 꿰 맞춰보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너스 폴링과 그 윌킨스의 방식을 서로 혼합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해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왓슨이 되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데닌하고 티민이 서로 연결되고 구아닌하고 시토신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면 어떻게 했냐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매끈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복제하는 것도 돼요.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면 된다고 해서 바로 그 함석판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모형을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싶을 정도로 모형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모형이죠. 오늘날 알고 있는 DNA 이중나선 고서인데, 그 고속도로 보면 중앙분리대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차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런 방식인데, 한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나선이 저런 식으로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염기끼리 연결되어 있는 건 수소결합이고,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왜 맞냐면, 아까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거 했었죠. 아데닌과 티민의 비율이 항상 같았잖아요.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의 비율이 항상 같았죠. 근데 이 DNA 이중나선 구조에 의하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서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듯이 갑자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 완전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스탠드, 실험실에 있는 스탠드하고 함석판이랑 뭐 철사랑 이런 거랑 해가지고 모형을 만드는데요. 다 맞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DNA 이중나선 모델을 직접 만들어요, 저렇게. 그리고 바로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뭐 신출내긴 왓슨과 크릭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뭐 라이너스 폴링도 아니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바로 며칠 뒤부터 이제 그 생물학계는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되는데, 맞는 거예요. 왓슨과 크릭의 모델이 생화학적으로도 맞고, 모든 물리학적으로도 오류가 없고,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하죠. 우아하게 이렇게 나선을 그고 가는데, 이게 바로 1953년도 발표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6.25 막 끝나가지고 그러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저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생물학에 되게 기념비적인 어떤 그런 기념비가 실제로 됐고요. 분자 생물학이 이제 막 시작되게 되는 태동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후부터 과학의 주류가 물리학에서 약간 생물학 쪽으로 옮겨오게 돼요. 분자 생물학 쪽으로 특히. 전성기를 부과하게 되죠. 그 뒤로부터.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성기예요. 이 생명공학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신호탄을 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많은 연구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눈부신 또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이루게 된 게, 그 왓슨과 크릭 모두 그 아까 슈레딩거의 그 사상을, 그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까 슈레딩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체 구조이면서 그 비주기적으로 패턴이 없는 비주기적인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1차원적인 구조다라고 이제 일종의 그런 예견을 했는데, 저게 바로 딱 그렇죠. 그 여기 보면 또 DNA 모습을 보게 되면 결정체 맞죠. 결정체고, 그리고 비주기적이에요. 어떤 면이 비주기적이냐면 그 염기들이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 서로 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4개의 문자 A, G, T, C가 비주기적으로 쭉 되어 있는 문자열과 비슷하죠. 디지털 암호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저게 바로 생명의 청사진이 된 거고, 생명의 책이 된 거예요, 저게. 그 뒤로부터.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의 그 게놈이 그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순서를 다 밝혀내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해피엔딩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예견한 모델대로 그 젊은 과학자들이 뛰어들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모든 것이 이제 영광만 이제 펼쳐질 것 같았는데 슈레딩거의 그 모델이 유전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즉시 하게 돼요. 사실은 196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혼돈 상태가 되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간 게 아니라 이 생명공학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거든요. 저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았어요. 사실 유전자가.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 책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게놈 익스프레스의 한 책의 전반부 한 40% 정도까지의 스토리고 나머지 60%는 제가 아까 말한 그 흑역사라고 얘기했죠. 그 슈레딩거의 모델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왓슨과 크릭의 그 당시의 연구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왓슨이 또 재주가 있어서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요. 그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또 지금은 고전이 됐는데 그 책을 쓰게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당시에 그 실험실에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얘기들 그리고 그 로잘린 프랭클린 얘기도 나오고요. 윌킨스 얘기도 나오고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전혀 미화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을 전혀 미화하지 않았고 자기도 스스로를 되게 비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과학자가 쓴 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중나선이 오늘날에는 되게 또 어떤 과학 문학의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어요. 저 왓슨이. 근데 왓슨의 인물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왓슨은 저 때 이후로 노벨상 받고 나서 아무 연구도 안 해요. 어떤 생물학에서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약간 정치적인 사람이 되고요. 근데 크릭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를 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왓슨은 그 뒤로 연구를 하지 않고 근데 대신에 정치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특유의 어떤 왓슨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게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왓슨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좀 파산을 했대요. 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가지고 왜 파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산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노벨상을 경매에다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지금 90세가 넘어서 있는데 그 전설과 같은 과학자들이 당연히 지금은 다 생존하지 않는데 왓슨은 살아 있어요. 왓슨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쉬고 후반부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픈 지난 다음에. 네. 얼마나 듣고 있어요? 60명. 60명이나 듣네요. 지금 이 마이크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끄는 거지?
언제 시작해? 지금 해요? 네, 5분 됐나요?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짧게 그냥 이렇게까지 강연을 준비하려다가 제가 만화책을 썼잖아요. 첫 책이 2013년도에 출간이 되는데 첫 번째 책의 주제는 중력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오늘 얘기한 그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책이고, 세 번째는 원자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책이고, 최근에 출간된 책이 에볼루션 익스프레스 진화인데요. 제가 도대체 만화가도 아니었었고, 저는 IT 업종에서 쭉 일하다가 대기업도 다니고 하다가 게임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또 대기업의 인수합병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IT 업종에서 계속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갑자기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저는 짧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또 8년 정도 있으면서 교사로 과학교사, 생물교사니까 쭉 있다가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 중에서 왜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만화를 하게 됐는데, 왜 했지라는 어떤 걸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는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 회사를 창업했었던 게 제 나름 젊다 못해 어린 시절인데 20대 중후반에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런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히트작 중에 하나인데, 저게 마법학교 시리즈라고, 지금 한 대학생쯤 되신 분들은 저 게임이 뭔지 알 것 같은데요. 학교죠. 약간 해리포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법사가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선생님들로부터 마법 수업을 받아서 모험을 떠나고 이런 스토리 진행형 MMORPG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임이 있었는데, 이런 거 쭉 하다가 큰 회사에 이제 인수합병 되면서 쭉 그 생활을 더 하다가 회사가 이제 완전 흡수되면서 제가 잠시 나와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과학을 전공했고, 저는 생물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학자가 될까라는 생각을 대학교 학부 때도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험실 가서 이렇게 마치 인턴처럼 실험을 도와주고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해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 이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었죠. 그러다가 회사 설립해가지고 게임 만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게임을 아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쯤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과학책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일종의 과학 덕후죠. 그래서 책 많이 보고, 저 역사 이런 쪽 관심 많아서 또 역사책, 편식하듯이 책을 좀 봤어요. 과학을 좀 많이 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학교사 하면서 책을 더 많이 봤어요. 과학적으로 책 더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이러다가 또 학교에 도서관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책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저기가 제가 근무하던 학교예요. 혹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고등학교 때를 이제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고등학교 현장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왜 세상이 10년 주기마다 엄청나게 바뀌고 그러는데 왜 교육 현장은 그대로인지 하여튼 좀 바뀌지 않고, 왜냐면 교과서도 비슷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에서 이런 옷을 입고 지냈어요. 저기 조선시대, 구한말 시대 같기도 한데요. 저런 사진을 SNS에 올렸다 교장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죠. 내리라고. 그리고 제가 있는 교실에는 저런 화이트보드가 좀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저기에 낙서를 학생들이 엄청나게 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낙서가. 그래서 나도 낙서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만화가의 삶이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한데요. 낙서가 되게 예술적으로 승화하고,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또 만화 같은 거 올리면 많은 댓글을 받았어요. 학생들로부터. 재밌죠. 왜냐면 공감하는 만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에 제가 소개팅 나갔다가 여성분을 커리커처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려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냐면, 첫 번째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다시 그리고 한 5개나 그렸네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셔서 마지막 만남이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학생들도 이게 커리커처를 많이 그려줬고 아이들 되게 좋아하고 이 커리커처가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물론 커리커처 그리는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어떤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좀 특징이 있거든요. 뭐 눈이 좀 처졌다, 아니면 눈이 크다, 뭐 코가 좀 뾰족하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좀 더 과장해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비슷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즐겁게 했고 여기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그려주면 되게 좋아했고. 근데 다 좋아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나 어떤 선생님은 제가 커리커처 그려주고 나서 저하고 연락을 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패삭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패삭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아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제 달래면서 다시 화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시험 문제를 제가 만화로 내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학교에서 사인을 해줬는데 이게 장편 만화가 되더라고요. 나중엔 시험지, 이런 시험지 보셨나요? 그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험지고 중간에 비어있는 말풍선에다가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만드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근데 만화는 되게 훌륭했어요. 근데 반응이 왜 좋지 않냐면 이게 제가 그 교사로 재직하면서 초반에 했었던 많은 창의적인 활동인데 아이들은 그 학생들은 여유가 없어요. 저기다 꼭 대학 입시와 연관되어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의 저런 시험 문제를 내면 애들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되게 여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안 했어요, 이 활동을. 근데 지금 봐도 만화가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화이트보드, 제 교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릴레이 만화를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컷을 그리면 학생들이 와서 이어서 각기 다른 아이들이 와서 릴레이 만화를 하는 건데 저거 되게 인기 있었던 거예요. 많이 와서 저거를 보고 자기도 그리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여동생이 사실 직업 만화가예요. 제 여동생이 그 국어 교사이면서도 직업 만화가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조주희 작가라고 지금 웹툰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국어 교사로 활동하면서 국어 교사로 있으면서 저렇게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하는데 많은 만화를 그리고 대표적인 만화는 뭐 밤을 걷는 선비 뭐 이런 거 있고 고인의 행복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연재하고 있고 요즘 저런 스토리 작가들이 이제 떠오르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자신의 시대가 왔다며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여동생이 또 지척에 살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저는 커피숍 같은 데 많이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 가면 동생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얘기 많이 하다가 그냥 오빠 그냥 만화책을 써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 교사니까 과학 만화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알았어 나도 만화 쓰겠어 해가지고 첫 번째 책이 그래비티 주제로 나왔는데 이 책이 나름 그 임팩트를 줬어요. 출판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서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 성취감 엄청났어요. 제가 게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아까 히트한 게임이 있었죠. 마법학교. 그때 기분이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엄청난 그 성취감. 그래서 와, 나 이거 또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번째 책을 또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오늘 얘기한 그 게놈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또 냈고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냈고 최근에 또 나온 게 이제 에볼루션 익스프레스인데 이제 좀 힘드네요. 여기 책이 하나 쓰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진짜 갈아 넣는다는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지한 만화라서 내용도 밀도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나도 좀 힘들고 한데 대신 또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이런 시리어스한 책 말고 조금 캐주얼한 책도 좀 쓰고 싶다는 소망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만화를 쓰기까지 얘기를 지금 잠깐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끝났고 뭐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있나요?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서서 한 몇 개? 한 세네 개만 봐. 일단 2개 정도인데 hun대과 카오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아니,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같은 말입니다. 뒤에 배경그림 만화를 모아두셨냐고. 저는 만화책을 이렇게 쭉 연이어서 내니까 그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리는 것까지.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저도 이게 만화를 쭉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량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도도 빠르지 않고. 예. 근데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더 없네.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나 있어요. 했어요. 네. 그림을 배우셨는지. 그림을 따로 배우진 않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림 그리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었고, 그리고 뭐 게임 회사를 제가 한 10년 운영했잖아요. 근데 그 게임 회사라는 데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현재 그림 잘 그리는 그림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데가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제가 게임을 그리진 않았거든요. 디자인하는 전문적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깨너머로 많이 봤죠.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만화를 할 때 이게 내가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만화 그려봐 이랬는데, 오빠도 그림 곧잘 그리니까 했는데, 동생이 그랬대요. 자, 내가 만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아이고, 만화 그리는 게 뭐 쉬운 줄 아나 보네. 이렇게 했대요. 그냥 좀 호기롭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책이 나왔고, 좋은 책이 나와서 되게 신기하다고 동생이 그랬는데, 예. 근데 내가 볼 때 만화를 어디서 배워서 그리는 게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내는 게 훨씬 많은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걸 어디 학원 가서 배운다는 건 난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자기가 직접 하나 뭔가 굵직한 콘텐츠를 하나 완성을 하면 이미 자신이 레벨업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하셨는지 질문도 있었는데 답변을. 캐릭터 물론 이제 제가 만든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였기 때문에 뭐 직원이 막 수십 명이지 않았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캐릭터를 기획하고 이러는데 같이 공동 작업을 했죠. 근데 이제 캐릭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는 건 캐릭터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도 디자이너가 많이 세분화돼 있죠. 뭐 원화 만드는 분 있고, 캐릭터 만드는 사람 있고, 배경 만드는 사람 있고, 뭐 이펙트 뭐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게임을 오랫동안 개발해서 그런지 이 책을 만들 때 되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 개발하는 거거든요.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 성격에 맞는 외모와 그리고 대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고증을 물론 하긴 하지만 내가 좀 창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른 질문은 없고 강의 내용이 신선하고 좋았다는 평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